안녕하세요. 32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요즘 남편 때문에 속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랑 사는 건데 그렇게 미워하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딱 이유를 알겠어요. 특히 저희 남편은 제가 손수 차려주는 밥상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저희 남편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 선으로 만난 커플이에요. 둘 다 직장 생활에 몰두하느라 연애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서 그냥 때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운이 좋게도 무난하게 맞는 서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무던하고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워낙 감정 기복도 있고 조금 예민한 면도 있는 편이라서 남편의 성향이 참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색감, 후각, 냄새 이런 것에 예민하다 보니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거창한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집밥을 잘하는 편입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본 것을 조금 따라하면 신기하게도 맛이 나다 보니까 자주 만들어 먹곤 합니다. 솔직히 제 나이대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거든요. 다들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워낙 배달이 잘 되어 있으니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시켜 먹잖아요.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간장게장, 양념게장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먼저 제 생활 습관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외식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집밥을 해서 먹이려고 했고 결혼하면 고생하는 남편 아침도 꼭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제 음식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침 하나를 내더라도 감칠맛이 다르다면서 아주 맛있다고 해줬고요. 과일 하나를 깎아내도 어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주느냐면서 칭찬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어깨가 좀 올라갔겠죠? 하지만 저에게 한 번도 수고했다 잘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원래 표현에 어색한 편인 사람이기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들에 더 인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차려내면 한 그릇만 먹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어련히 맛있게 먹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이런 저희 부부를 보면서 친구들은 어쩜 남편이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느냐면서 너 같은 사람이 맨날 집에서 밥 해주면 밥 먹는 맛에라도 집에 들어오고 싶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거나 이 사람이 철이 들면 좀 달라지겠거니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집에 오면 바로 밥 달라는 소리만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내가 한 음식이 맛있지 않냐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와이프가 음식을 이 정도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왜 그런 표현을 바라냐고 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표현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각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조기축구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조기축구를 같이 하자고 했다면서 동료들, 동창들이랑 다 같이 일요일 아침 8시마다 공을 차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 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한 2주 정도 축구를 했나 남편이 하루는 점심을 우리 집에 와서 먹어도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던지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와도 되냐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1시간 후에 갈 거니까 간단한 거라도 꺼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축구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간단한 걸 꺼냅니까? 그래서 급한 대로 집에 있던 꽃게를 꺼내서 꽃게탕을 끓였어요. 그리고 조기도 조금 구워서 나물이랑 같이 내놨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래도 빨리 차린 것 치고는 꽤나 맛이 좋았어요. 남편 말처럼 딱 1시간만 있다가 사람들이 왔고 저는 배가 많이 고플까봐 밥을 조금씩 많이 퍼줬습니다. 5, 6명 정도가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개눈 감추듯 없어지더라고요. 다들 형수님 음식 솜씨 장난 아니시라면서 우리 집 와이프가 이렇게 차려줬으면 오늘 축구에서 이겼을 거라고 너스레를 떠는데 칭찬이라 내심 듣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장난처럼 말한 것인가 싶지만
이 정도 요리 못하는 여자도 있어. 나는 이것도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열이 안 받게 생겼나요? 자기 좋으라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 차려준 사람 수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잘 먹어놓고 저런 말을 하다니요. 일종의 객기, 허세 같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저를 욕보이는 것처럼 하고서는 저런 말을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밥도 못 차리는 사람이 여자라고 할 수 있냐면서 웃는데 입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어요. 저의 살벌한 표정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속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와이프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받는 줄 알라며 등을 툭툭 쳤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그거는 자기도 동감한다 하면서도 하지만 맨날 해주는 것이 똑같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듯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까 그 직원이 제 쪽을 보면서 남편이 속도 몰라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럴 바에 그냥 밥 안 차려줘야 고마움을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제가 내일부터는 밥을 안 차려줘 버리려고요. 라고 했죠. 남편은 아마 그 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다짐을 했어요. 밥 좀 달라고 울고불고 애걸복걸하기 전에는 밥이고 뭐고 주지 않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고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데 저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밥을 차려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오늘 메뉴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염치가 있으면 그런 거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얼굴이 참 두껍다고 했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어요. 자기가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면서 바가지를 긁냐면서 속이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냐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라도 차려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맨날 똑 차려준 거 잘 받아먹기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맨날 똑같은 것만 차려주니까? 웃기고 있네. 먹기 싫으면 처먹지 말고 알아서 차려 드세요. 이때 남편이 조금 져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풀렸을 것 같은데 남편은 뭘 그런 걸 가지고 난리냐면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했습니다.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여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 남들도 다 하는 일을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떠느냐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꺼지라고 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아마 굶고 회사로 갔을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더 늦어서 남편이 나가고 난 뒤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현타가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까짓 걸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냐고 생각할까봐 혼자 속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기도 잘못한 줄은 알았는지 밖에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에 저는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술이 떡이 되도록 놀고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어이, 나왔어. 나와봐, 얼른. 술이 취하니까 눈치 보던 것도 사라진 건지 아니면 직원이랑 같이 와서 허세를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술상을 봐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나가서 술 마셨으면 거기서 끝내고 와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직원은 엄청 민망해하면서 형수한테 죄송하다고 본인은 이만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남직원을 끌어다가 자기 옆에 앉히고는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다는 습관이 어디서 들었냐면서 얼른 술상을 내오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돌아서 이 새끼 나한테 함부로 하는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고 싶으냐고 물으니 라면이나 하나 끓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딜?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찬물에다가 라면을 부숴 넣고 스프랑 고춧가루, 불닭소스를 한꺼번에 탔어요. 남직원은 남편에게 제 눈치가 보였는지 형수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맨날 똑같은 반찬이나 내오는 주제에 내가 한마디 했다고 인상을 쓰길래 지금 버릇 잡으려고 하는 거라며 껄껄껄 웃길래 오늘 네 제삿날이다 생각하고 매운 라면을 가져갔어요. 직원은 벌써 끓여오셨냐며 무릎을 꿇고 받으려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재밌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밌냐? 이 밤에 다른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욕하니까 재밌어?
남편은 이게 무슨 욕이냐며 팩트 아니냐고 맨날 나물이나 무쳐주고 항상 먹는 찌개나 끓여주는 주제에 뭐가 힘들다고 짜증을 부리고 난리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면 끓여왔으면 빨리 내놓기나 하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네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아주 배가 불렀구나 싶어서 그래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매운 라면을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갑자기 얼굴에 부어지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후에 매운 게 코를 훅 쑤시니까 캑캑거렸어요. 저에게 도대체 뭘 한 거냐면서 눈을 비비고 남편 직원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이 화상아, 너는 와이프 잘 둔 덕을 못 보고 네 복을 네가 차냐 이 멍청한 놈? 네가 먹고 마시고 한 거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알 테니까 앞으로 돌을 먹든 흙을 먹든 알아서 해라. 저는 직원에게 눈치가 있으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남편을 두고 방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와이셔츠가 붉게 젖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캑캑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너무 통쾌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더 엿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는 남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남편이 자기 집에서 거의 밥도 못 먹고 맨날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간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제가 있는 방을 두들기면서 얼른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랑도 싸울 생각으로 한숨을 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글쎄 남편 귀때기를 잡아가지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미친놈아, 네가 얼마나 호강하는지 모르고 와이프한테 그딴 말을 해? 내가 네 편 들어줄 줄 알았어? 남편은 당황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 머리통을 치면서 저에게 우리 멍청한 아들 벌 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남편은 맨날 쫄쫄 굶고 다닙니다. 시어머니는 버릇 고치도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한지 본인이 더 잘 아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 쏙 빼면서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음식 안 하니까 손도 편하고 좋네요 뭐. 이대로 가다 보면 철딱선이 없는 남편 버릇이 잘 고쳐지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사연은 스님의 친정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 하고 나누자고 나서는 올케에게 다 모인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는 신우이의 사연인데요. 장녀다운 장녀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시댁과 친정에 할도리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50줄에 접어들었네요. 남편과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 하나와 이제 막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딸아이가 있어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되지만 손님들이 맛있다는 말을 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식당이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단골 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이남 이녀 중 둘째 딸로 오빠와 막내 남동생 사이에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무던하니 좋았었어요. 오빠도 남동생도 성격이 순해서 싸울 일이 거의 없었고 여동생은 좀 까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지방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셨어요. 한때는 사업이 잘 돼서 직원도 10명 넘게 둘 만큼 번듯한 사업이었죠. 워낙에 검소하신 분들이라 부지런히 일하시며 땅과 집도 마련하셨고 노년을 위해 조금씩 저축도 해오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성실한 분이셨고 특히 아버지는 쉬는 날도 없이 거의 공장에 나가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오빠가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땅도 어느 정도 증여해 주신 걸로 알아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컸었던 시대라 가족 모두가 장남에게 많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형제들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사실 그 무렵에는 부모님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오빠가 나중에 부모님을 어느 정도 챙길 거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오빠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고 한 번도 좋지 않은 일로 실망을 시켜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빠에게 사업을 물려주시려고 공장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싫다고 했나 봐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는 건 본인 체질에 맞지 않다고 그냥 다니던 회사를 쭉 다녔습니다.
오빠는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손주들이 태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준 집과 증여받은 땅도 있었고 현금도 간간히 받았던 터라 오빠는 빠듯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오빠도 월급이 적지는 않았고요. 저는 돈이 아주 많진 않지만 생활에 어려움은 없고 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 그저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동생도 직장 튼튼한 남편을 만나 두 딸아이 키우며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고요. 저와 여동생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5천만 원씩을 받은 게 끝이었고 그 후론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막내 남동생 때문이에요. 막내는 원래 돈 욕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올케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젊은 시절엔 부모님께 받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랬던 동생이 결혼 후 확연히 달라졌죠. 막내 올케는 조용한 남동생과 달리 부침성도 좋고 엄청 활달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생각 없이 말을 해서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남동생 결혼 후 첫 가족 모임에서 올케는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대뜸 형님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받았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죠. 그런데 여동생한테도 똑같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은 막내 올케가 돈을 엄청 밝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첫 만남에서 서먹해서 아무 말이나 했겠지 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남동생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집을 사주긴 했거든요. 오빠보다 평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거의 새 아파트였어요.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친정에 갔더니 막내 올케가 공손하고 싹싹하게 인사를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부침성도 좋고 활달해서 새언니와 비교가 좀 되더군요. 새언니는 말이 없는 편이라 가까워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막내 올케는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라 저나 여동생과도 금방 친해지고 가까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여동생과 저는 식사를 끝낸 상을 치우고 있었고 새언니와 막내 올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올케가 새언니에게 형님은 아버님께 집 말고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땅은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현금으로도 주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 저는 여동생과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어 했고 새언니도 당황한 눈치였죠. 여동생이 말한 것처럼 막내 올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원래 말수가 적은 새언니는 동서는 그게 왜 궁금해? 라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나이도 한참 어린 동서의 당돌한 질문에 기분이 살짝 상한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올케는 그냥 궁금해서요 하며 눈치를 보더니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요. 남동생은 직장을 여러 번 옮겨 다니다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안정적인 삶을 살기 바랐던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남동생은 늘 본인이 편한 쪽을 택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직을 반복할 때마다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갔고 결국 아버지는 남동생에게 공장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마저 싫다고 했대요. 공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싫다고 하더랍니다. 아버지도 남동생이 한 곳에서 진득하니 일을 못하는 성격을 알고 계셔서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자식들이 다들 잘 사는데 남동생네만 형편이 좋지 않다고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올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부모님은 손주가 태어난 기쁨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라며 큰돈을 주셨고 어머니는 생활비조로 따로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막내 올케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리는 모습에 엄마는 좀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아기가 있으니까 집이 좁아요. 장난감 놓을 곳도 없네요.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시댁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듣고 있던 여동생이 큰 소리로 올케, 이사 갈 생각 하지 말고 짐을 줄여.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책들을 전집으로 사다 놔. 장난감도 방으로 하나더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 올케는 요즘 애들 키우는 집에 가면 다 있는 책이라며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샀대요. 굳이 그 말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모자란 건지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행동만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 올 때마다 돈 얘기는 빠지질 않았고 아이가 커가면서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하신 부모님은 또 조금씩 챙겨주셨어요. 문제는 남동생도 올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동안 하셨던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자식들에게 주느라 가지고 있던 땅들을 대부분 처분했고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에 쓰신다고 남은 땅도 처분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저는 형제들에게 매달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모아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여동생은 그러겠다고 했는데 오빠나 남동생은 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오빠네는 아버지가 집도 사주셨고 땅까지 증여받은 상황에서 매달 조금씩 드리는 용돈도 아까워서 못 드리나 싶어서 말이죠.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집도 받았고 툭 하면 돈을 가져가면서 용돈 얘기가 나오자 입을 닫아버려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버지는 아직은 집도 있고 은행에 돈도 조금 있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젠 자식들이 용돈을 드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에게 베풀기만 하고 정작 본인들이 용돈을 받으려니 미안한 생각이 드셨나 봐요. 용돈 얘기가 나오고 며칠 뒤에 새언니가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오빠가 몇 년 전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돈을 날려서 집도 팔았고 아버지가 주신 땅도 팔고서 대출까지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는 요즘 퇴근하고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던 새언니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오빠가 퇴직을 하기 전에 빚도 갚고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벌고 있긴 하대요. 조카들도 아직 취직을 안 한 상태라 좀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새언니의 방문으로 오빠가 부모님 용돈에 대답을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미안해하면서 돌아서는 새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집과 땅을 날렸다고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에 한숨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내 올케가 본인이 나서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고맙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올케 차로 2번 다녀오신 후로 아버지가 그냥 엄마와 함께 전철로 다니겠다고 하셨대요. 엄마에게 듣기로 올케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오갈 때 차 안에서 아버님, 애들 아빠가 이번에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일을 많이 못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땅 판 돈 저희가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막내 올케의 말에 엄청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그동안 돈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병원 가는 길에서까지 돈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 아버지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죠. 올케는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식들 힘들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본인들 노후도 생각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땅을 팔았던 거라 선뜻 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돈을 구걸하니 말이에요. 저는 남동생 부부를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동생에게도 미리 연락해 함께 자리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던 막내 올케는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대놓고 올케 아버지한테 땅 판 돈 달라고 했어? 라며 직설적으로 물었죠. 그 말을 듣는 올케의 표정이 잠깐 굳는 듯 하더니 금방 태연하게 받아치더군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쭤본 건데요. 그게 왜요? 말투도 너무나 당당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네 아버지한테 돈 맡겨놨니? 결혼해서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얼만데 아버지가 무슨 은행이야? 그러자 올케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주버님네도 집도 사주시고 땅도 사주셨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아들인데 아주버님네와 형평성을 맞춰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당돌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참으면서 남동생에게 너도 같은 생각이냐? 라고 물었더니 형은 수억 원 받았잖아. 거기에 비하면 솔직히 나는 적게 받은 게 맞지 안 그래? 하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부모님도 여동생도 저도 입을 다물 수가 없더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옆에 있던 말빨 센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와, 아주 끼리끼리 잘도 만났네.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그동안 받은 거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듯 또 손을 내밀어? 염치는 출장 보냈니?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산 주제에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퍼줘야 정신을 차릴래? 그 말에 동생 부부는 움찔했지만 여동생은 멈추지 않았죠. 엄마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예요. 툭하면 안쓰럽다고 돈을 주니까 두년놈들이 기생충처럼 붙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빼갈 궁리만 하지. 아주 습관이 됐어. 앞으로 이것들 이 집에 출입 금지시키고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막내 올케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는 못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땅판 돈을 저희랑 형님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면서 선심 쓰려고 했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야, 너 혹시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님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줄을 놓은 거야? 그리고 우린 그 돈 필요 없어.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구걸하지 말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네 남편이랑 같이 벌어먹고 살아. 거지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겠다. 그지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와서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당장 꺼져. 지금 안 나가면 진짜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난리를 떠는 여동생을 보더니 결국 올케는 더는 못 버티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바보 천치의 등신 같은 남동생도 아무 말도 없이 뒤따라 나갔고요. 어릴 때 그렇게 착했던 남동생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가장이 되어버렸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 부부가 나가자 당신들이 잘못 키운 거라고 하시면서 속상해하셨어요. 큰아들에게 많이 베풀면 나중에라도 부모를 챙길 줄 알았고 막내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께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남은 재산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했었죠. 앞으로 누구한테도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남은 인생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돈으로 드실 것 드시고 옷도 사입고 여행도 다니시며 즐겁게 사시라고요. 자식들은 다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고 걱정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부모님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밑반찬을 전해주려고 친정에 들렀는데 마침 엄마 전화기로 막내 올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 합리화하느라 정신없고 여전히 돈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는 지난번 여동생과 제가 시킨 대로 전화 그만하고 이제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마라 하시고는 바로 끊으셨어요. 그 후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전화해서 돈 얘기를 꺼내길래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셨대요. 이젠 올케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전화기에 남동생과 막내 올케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동생과 막내 올케의 접근을 막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잠잠해졌고 몇 달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빠가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부모님과 누나들이 연락이 안 돼서 오빠에게 연락을 한 것 같다고요. 남동생이 빚진 게 조금 있어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막내 올케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래요. 부모님의 지원이 끊어지자 생활이 부담되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지 석 달이 되어 가는데 처가 옆에 가서 눈칫밥은 먹고 살지 않는지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제는 본인 손으로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살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당연한 듯 요구만 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부모가 언제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길은 안타깝다고 마냥 도와줄 게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힘든 길을 헤쳐나가도록 외면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남동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하시던 부모님도 이제는 안정을 찾고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동생이 수시로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멀어진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날 때 남동생은 많이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돈 때문에 생긴 갈등이지만 피를 나눈 형제라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집들이 와서 초치는 소리만 하던 신우가 울면서 집에 가게 만들어주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진상한테는 거울 치료가 최선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차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좁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항상 내 집 마련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드디어 오랜 소망이었던 새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다니던 절에서 좋은 이삿날을 받아다 주셨는데 그날에 맞춰 설레는 기분으로 이사를 했죠. 그날따라 날씨도 얼마나 맑고 화창하던지 저희 가족은 힘든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각자의 방들을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 후 집들이 겸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를 기특해 하시면서 본인들 일마냥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겉으론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며 매번 저희를 깔보던 시누이를 제대로 한 방 먹여서 내쫓아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예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는 뭐든 남들보다 앞서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시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워낙에 공부를 잘해서 집안에서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도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를 했대요. 그리고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일찍 했고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누이는 회사를 그만두었대요. 시댁이 워낙에 부유한 집안이라 유명 호텔에서 성대하게 예식도 올렸고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혼수는 물론이고 신혼집으로 40평대 신축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했어요. 친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런 사정 때문인지 시부모님은 시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저희는 양가 모두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다 보니 있는 형편에 맞춰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조용한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고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씀씀이도 줄이고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 저희 집에서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식구들을 초대했었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먼 길 오셨다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가실까봐 시어머니께 미리 여쭤보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차렸습니다. 시동생은 시간이 없어서 선물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곧이어 시누이가 두루마리 화장지 한 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이 어머, 거실이 코딱지만 해서 앉을 자리도 없겠네 하더니 집 사이즈에 맞춰서 세탁기도 냉장고도 작은 걸로 샀나 보네 하더군요. 말끝마다 비꼬는 듯한 말투에 당황스러웠지만 웃어넘기려고 했죠. 그리고 집이 너무 낡았네. 올케 혹시 바퀴벌레는 안 나와? 난 바퀴벌레는 질색인데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 살던 반지하 빌라에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굳이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살던 집보다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친정 식구들을 초대한 자리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 바닥은 고급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넓고 긴 복도는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았어요.
벽마다 큼직하고 고급스러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로 들어서니 고급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에 화려한 조명까지 드라마에서 봤던 부잣집 모습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 통유리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흔들의자에 안마의자까지 있더라고요. 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고 시누이는 부엌이며 안방까지 자랑하듯이 안내해 주더군요. 욕실은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고 화장대 위에 고가의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걸 보니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내내 놀라움과 부러움이 함께했답니다. 이런 대궐 같은 집에서 살다가 저희 집을 보면 코딱지만하다는 생각이 들고도 남겠구나 싶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시누이는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팔자 편하게 사나 싶어 솔직히 부러웠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괜히 말수도 줄고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누나 집 엄청 좋지 하고 말을 걸어왔지만 전 그냥 눈 감고 자는 척을 해버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말해버리면 제가 괜히 더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넓고 근사한 집에 있다가 막상 집에 돌아오니 저희가 사는 집이 정말 작아도 너무 작아 보였어요. 괜한 허탈감의 기운이 빠지더군요. 평소에도 집이 작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좁고 답답해 보였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가구들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묘하게도 며칠 지나고 나니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작지만 아담한 우리 가족의 공간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래, 우리 부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아들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집이 조금 좁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심해부는 사업 때문에 늘 술자리에 출장에 바쁜 사람이라 집에 거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초대받아 갔던 날도 심해부는 출장 중이었고요. 그 큰 집에서 시누이 혼자 식구들을 맞이했죠. 하나뿐인 초등학생 조카는 얼굴 보기조차 힘들 만큼 바쁜 스케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공부는 기본이고 수영에 승마에 배운다는 건 다 시킨다더군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에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안 보낸 학원이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뭐 있는 집이니까 학원비 걱정도 없을 거고 아이가 하나라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아이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프로그램이나 독서교실을 주로 이용했어요. 수학은 남편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봐주기로 했고요. 비록 돈은 없지만 시간은 나눌 수 있었고 물질은 부족해도 정성만큼은 넘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함께 웃고 살아가는 시간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둘째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 가족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신혼 때 받았던 대출도 다 갚았고요. 지은 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빌라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새집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빚이 없다는 것도 뿌듯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 이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번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늘 저희에게 해준 거 없다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보다 아파트라 훨씬 좋다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미셨어요. 시부모님 형편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뜻 받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용돈도 더 드리고 더 잘하자고 하길래 고개를 숙여 감사히 받았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누이도 찾아왔더라고요. 시누이는 또 어김없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가 하도 좋아해서 엄청 크고 새 집인 줄 알았더니 별 차이도 없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주차장이 좁아 터졌어. 주차하다가 누가 내 차 긁으면 어떡해?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하고 욕실이며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겨내느라 며칠간 청소도 했었거든요. 지난번 살던 집보다 훨씬 새 집 같고 넓어 보인다고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은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누이 눈에는 여전히 초라하게 보였나 봐요.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간장게장부터 잡채, 갈비찜까지 준비해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칭찬 한마디 없이 집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애들 공부방에 책상 들어갈 자리나 있겠냐는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책상을 사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신우이는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할지는 몰라도 공부하느라 인성은 제대로 못 배웠나 싶을 정도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부족해 보였어요. 갑자기 저희 아파트 전세금을 물어보더니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 우리 아파트 근처에 대형 병원 들어온대. 그래서 요즘 집값 상승 중이야. 내가 고집 피워서 사길 잘했지. 라며 자랑을 하더군요. 어쩜 저렇게 매번 비교를 하고 잘난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혹여나 제가 기가 죽거나 속상해할까봐 제 눈치를 보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시부모님은 늘 딸에게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해하시고 저희 부부에게도 집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진 게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주실 분들이라 저는 서운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누이만 저를 긁지만 않으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갔던 날에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못 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끊으시는 시어머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여쭤볼 틈도 없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 시누이 아들을 말인데 그 착했던 녀석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쳐서 요즘 네 시누이 속이 아주 말이 아니야 하시는 겁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고집 피워서 지 아빠한테 혼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단다. 어쩌면 좋으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착실하고 예의 바르던 조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그 많은 학원을 다 다녔고 인사성도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시누이에게 있어서 아들은 늘 자랑거리였고 좋은 집 다음으로 본인의 성공한 삶을 상징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혼자만 알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더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매부가 출장 핑계로 밖으로만 나돌더니 결국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시누이가 시매부와 크게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아빠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 안 한다고 하시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참 복잡해졌어요. 툭하면 저희 사는 거 무시하고 입만 열면 잘난 척하던 시누였기에 솔직히 많이 미웠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 가족은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대출 없이 들어가게 된 터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사를 다니느라 망가진 가구들이며 오래된 전자제품도 새로 구입하느라 집값 외에 생각보다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선택도 거의 안 하고 현관과 욕실 바닥 줄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끼고 저희가 자주 청소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새 집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답니다. 아주 큰 평수는 아니지만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저희 4식구가 살아가기엔 충분했죠. 입주하고 일주일 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새 집이라 깨끗하고 너무 좋다고 기뻐하셨고 아이들도 신이 났죠. 시부모님이 사주신 책상에 앉은 아들은 이젠 공부할 맛 나겠다 라고 해서 웃음바다를 만들었고요. 저녁 무렵에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시누이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늘 그랬듯이 두루마리 화장지 한 팩을 들고서 말이죠. 시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매의 눈으로 관찰을 시작하더군요. 줄눈도 안 했네. 이거 얼마 한다고 그걸 안 했어. 현관이 너무 좁게 나와서 답답하네. 라며 또 초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더니 거실이 왜 이렇게 좁아? 확장한 거 맞아? 확장 안 했으면 소파도 못 넣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살피더니 타일이 칙칙해서 싼 티가 난다고 하더니 부엌 싱크대 색깔은 너무 흰색이라 살다 보면 촌스러워 보일 거래요. 새 집으로 이사와서 설레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니 안쓰러웠던 마음도 사라지더군요. 물론 시누이가 사는 50평대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가 비교 자체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비교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가 가진 걸 그대로 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요즘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모은 돈으로 대출 한 푼 없이 산 집인데 저희를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세탁실을 구경하던 시누이는 정점을 찍더라고요. 이 통돌이 세탁기는 아직도 고장이 안 났어. 새 집에 고물 들여놓으니 생뚱맞아 보이고 어울리지도 않아. 어지간하면 드럼 세탁기 하나 사지 그랬어. 그 말에 솔직히 화가 났어요. 결혼할 때 샀던 작은 세탁기지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고장 한 번 안 나고 잘 쓰고 있거든요.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세탁기라도 하나 사주고 그런 말을 해라. 그러자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왜 얘네들 살림살이를 사줘? 라고 말이죠. 저는 손톱만큼도 바란 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가 하는 행동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하셨던 말인데 정색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없는 집에 시집와서 시댁이라고 보태준 것도 없는데 알뜰하게 살아서 집도 사고 참 미안하고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바로 받아치더군요. 뭐가 미안해. 지가 좋아서 시집 온 건데 서운한 걸로 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잘하면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고 시집 갈 때도 빈손으로 보냈잖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한테도 항상 미안하지. 평생 그게 걸렸어. 그때 남편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누나 밥을 굶겼어? 옷을 안 사줬어. 그래도 누나가 집에 오는 날엔 반찬 가짓수도 많았었고 엄마 아픈 몸 이끌고 식당 가서 번 돈으로 누나 용돈까지 챙겨줬었어. 솔직히 누나는 공부만 했지 뭐 한 거 있어? 아버지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병간호도 나랑 동생이랑 했지. 누나는 공부 핑계대고 병원 한번 와본 적도 없잖아. 엄마 아버지 누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사셨으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입 다물어.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어? 동생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축하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집 작다고 무시나야 되고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자 시누이는 야,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쉬울 것 같아? 새 아파트라고 해서 왔더니 우리 집 거실보다 좁아 터졌구만 뭐. 그리 대단한 집이라고 유세를 떠니? 하더군요. 어지간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마디 하지 않으면 저 인간이 평생 자기가 뭘 잘못하고 사는 줄 모를 것 같아서 해버렸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요. 저도 하나도 안 반가워요. 형님 눈엔 이 집이 좁고 값어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네 식구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에요. 형님 아파트 넓고 크고 멋진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저희 가족은요, 퇴근 후에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밥을 먹고 주말이면 아빠랑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 책을 읽어주면서 함께 잠들고요. 시누이가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남의 삶을 깎아내리기 전에 자기 삶부터 돌아보시는 건 어때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속이 다 썩어가는 걸. 시누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제가 집안 사정을 모르는 줄 알고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자퇴하고 집에만 있는 아들, 형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하루에 학원 7군데를 돌린다고 자랑하셨죠? 그거 엄마 욕심이고 돈 자랑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가기 싫어하고 결국 학교도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모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니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죠. 다 자업자득이네요. 시누이 눈이 돌아가서 저를 한 대 치려고 하자 남편이 팔을 잡아서 꺾어버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놀라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뭔데 올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해? 네 올케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공부 좀 한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평생을 미안해하면서 살았더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너도 헛공부했어. 배울 만큼 배웠으면 인간부터 되었어야지. 돈 많다고 부모 형제도 다 네 밑으로 보이더냐? 너 같은 년 없는 자식으로 알고 살 거니까 좋은 날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당장 네 집으로 가버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생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시던 분이 이런 말을 하셔서 놀랐지만 더 놀란 사람은 시누인 것 같았어요. 엄마의 큰 소리에 결국 자기만 외톨이가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집을 나서는 형님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저는 저 따위로 마음보를 쓰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제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돌아서서 지금 뭐라 했는지 다시 말해봐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키는 박네. 지 흉보는 사람 많은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주었어요. 신우가 또 저에게 다가오려는 거 남편이 밀쳐가며 신우를 내보내버렸습니다. 쫓겨났으니까 다신 안 오겠네. 자존심은 있겠지. 하고 말했는데 신우가 분명 들었을 거예요.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시아버지도 덩달아 신우의 욕을 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던 똑순이가 결국 가정 하나를 지혜롭게 못 다스리고 사는 거 보니 속상하다 하시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딸 편에 서서 저를 나무랄 수도 있었는데 제 말이 옳다고 해주시는 모습에 위로도 되고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시누이는 연락도 없고 식구들 사이에서도 시누이에 대한 얘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시누이는 보고 싶지 않지만 간간히 조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본인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사람 됨됨이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학벌이든 재산이든 그것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시누이를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제사 음식 시켜놓고 방에서 TV 보며 낄낄대던 시모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붓고 시댁을 엎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을 조금 넘긴 새댁이에요. 저희 부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남편은 그 회사의 거래처 과장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죠. 남편은 회사 일로 저희 사무실에 자주 들르곤 했는데 올 때마다 수고가 많아요 하면서 커피도 사다 주고 가끔은 빵과 간식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웃으면서 호응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면 어느새 다가와 조용히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정한 큰오빠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든든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요. 남편이 사무실에 오는 날이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고 단순한 거래처 여직원으로만 저를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사귀자는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고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었고 아래로 시누이 1명과 시동생 1명이 있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동생들이지만 시누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시동생도 2살이 많았답니다. 시누이는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는 없고 친정과 가깝게 살다 보니 자주 오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아직 미혼이고 경기도 쪽 도시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혼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장남에게 시집가면 어린 나이에 살림에 대해 배운 것도 없고 모르는 게 많을 텐데 괜찮겠니? 하시며 걱정이 늘어지셨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둔 하루 전날 남편과 아침 일찍 일어나 긴장된 마음과 설렘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출발을 했죠.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음악도 틀어주고 창밖 풍경도 감상하면서 가다 보니 지루한 줄도 몰랐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간식도 사 먹고 바람도 쐬면서 잠깐의 데이트도 즐기다 보니 여행하는 기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게 명절의 의미는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음식도 장만하고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지내다 오는 날이었죠. 왜냐하면 친정에는 명절이면 시골 큰아버지 댁에 모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버지는 3남매 중 막내라 큰엄마 2분이 음식 장만을 거의 다 하셔서 엄마는 옆에서 거드는 정도만 했었어요. 무엇보다 큰엄마가 성격이 좋으셔서 동서지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으셨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음식을 간소하게 끝내고 동서들을 데리고 영화관을 가십니다. 이에 질세라 큰아버지도 남동생들을 데리고 사우나를 하러 가신답니다.
오시는 길에 해장국을 한 그릇씩 드시면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시는데 이젠 명절날에 일상이 되어버렸죠. 어른들이 외출하고 나면 저와 사촌들은 근처 바닷가로 나가 바람도 쐬고 카페에 모여 셀카도 찍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참 화목하다고 부러워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친정은 특별히 모난 사람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큰엄마가 계셨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죠. 저도 큰며느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엄마처럼 가족을 아우르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시댁은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친정과 비슷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음식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못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옆에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우리 엄마 그렇게 깐깐한 분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 입장에서 한 말이었고, 직접 경험해본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로 나가 장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담아 계산하고 양손 가득 바구니를 들고 뒤따르기 바빴죠. 친정에서는 명절에 큰아버지 댁에 내려가면 큰엄마가 시장도 미리 봐놓으시고 재료도 거의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전과 나물만 몇 가지 하고 금방 끝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반죽을 해주시고 재료를 썰어주셔서 저는 앉아서 전을 굽기 시작했어요. 호박전과 깻잎전을 구워놓고 마지막으로 동태전까지 거의 다 구워갈 무렵 시누이가 시매부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네 시댁은 작은 집인데다가 시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셔서 차례도 지내지 않고 딱히 음식 준비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시매부는 시누이를 데려다주고 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고, 시누이는 친정에 있다가 명절날 아침에 시댁으로 건너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제 눈치를 보길래 저는 매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 다녀와요. 대신 너무 늦지는 말고 라고 말하자 남편은 고맙다며 시매부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누이는 도착하자마자 안방에 들어가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에게 아무 말씀도 없이 저한테 일거리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5가지 종류의 전을 3시간 동안 혼자서 구워놓고 저녁 식사 후 나물을 손질해서 데치고 생선빈을 벗겨서 소금에 절여놓고 주변 정리까지 하고 났더니 밤 10시가 다 되었더군요. 잠시 후에 시동생이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저녁도 못 먹었다고 하길래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죠. 겨우 모든 일을 끝내고 방에 들어왔더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까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길래 혼자 화를 사귀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잠이 들어버렸죠.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옆에 눕길래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였어요. 분명히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저는 죽어라 음식 장만할 동안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잠든 시간이라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의 몸을 마구 꼬집어 버렸더니 아프다고 끙끙대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다 내팽개치고 혼자 집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해가 뜨기 전에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새벽 5시에 시어머니가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어제의 후유증 때문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긴장을 한 탓인지 몸살 기운까지 느껴졌어요. 차례상이 어느 정도 차려질 때쯤 남편을 깨우러 방으로 들어갔더니 코까지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다시 한번 있는 힘껏 팔을 꼬집어 버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얼른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옷 입어, 차례 지내게 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놀라서 들어오시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하고 일러바쳤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내냐? 그리고 명절인데 남자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하소연하듯 말씀드렸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저를 되려 혼내시길래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차례상 앞에서 감정을 내비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또 참았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차례상의 음식을 나르는 동안 시누이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깨울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차례 지낼 준비를 마친 시동생이 음식도 날라주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때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깨웠고 시누이도 아무렇지 않게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식은 음식을 데워오느라 부엌에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어서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를 했고 저는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일부러 바쁜 척을 하면서 가지 않았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명절 모습이 아니었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 들은 그 말이 자꾸만 저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는 아예 할 생각도 없이 옷을 챙겨 입더니 시동생더러 자기 시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니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든 첫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는 내내 남편은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더군요. 솔직히 화가 풀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친정부모님이 알게 되면 걱정할까봐 그냥 받아주었죠. 앞으로 다시 또 한번 명절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면 내가 시댁을 안 오던지 이혼하던지 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무조건 알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2달쯤 후에 조부모님 제사 때문에 다시 남편과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명절 때보다는 간소하게 준비할 거라고 하길래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 가볍긴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으셨는데 더 속상한 건 시누이가 미리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지난번처럼 시어머니와 제사장을 보고 집에 도착했는데 시매부가 낚시를 간다면서 남편을 끌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별다른 말 없이 저녁 먹기 전에 올게 라며 시매부를 따라 나섰고 그 모습이 당황스러웠지만 일찍 온다는 말에 애써 웃으면서 보내주었죠.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시누이는 안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오전에 시누이가 집 청소를 싹 해놓았다고 하면서 쉬라고 했대요. 솔직히 제가 본 것이 아니어서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청소를 한 집 치고는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쉬게 하고 싶은 마음에 둘러댄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인 저만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했죠. 시어머니는 명절 때 했던 경험도 있고 그때보다는 양도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정거리를 마련해 주시고 부엌에서 나가셨어요. 명절 때보다는 양이 적긴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3-4가지 전을 굽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나물을 볶아야 할지 여쭤보려고 시어머니를 찾으러 갔는데 안방에서 시누이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시누이와 함께 누워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TV에서 흘러나온 대사에 박장대소하며 간식을 나눠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누이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까지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니 나 혼자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터질 것 같은 심정을 억누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님, 아가씨, 제사 음식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다가 저를 흘깃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거참, 정거리 마련해주고 나물까지 다 내놓고 왔잖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같이 하자는 거야? 지난 명절에도 해봤으니까 이젠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누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원래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는 거 아닌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네 정말 하는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로 시누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아가씨가 며느리 운운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 명절이라고 친정에 와서 전조가리 하나 안 붙이면서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돼지처럼 처먹기만 하는 주제에 때리지는 못해도 말로라도 시누이를 한 방 먹이고 싶어서 반말로 쏘아붙였죠. 시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야, 너 시누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려? 이 집 며느리로 시집을 왔으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음식만 만들면 되지. 어디서 버릇없이 함부로 짓거려? 하시는데 시누이가 시어머니 뒷배를 믿고 까부는 건지 저한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입 닫고 나가서 할아버지 제사 음식이나 만들어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감정이 폭발한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밀히 따지면 내 할아버지가 아니고 네 할아버지잖아? 네 할아버지 제삿날에 배 깔고 누워서 처먹기만 하지 말고 네가 나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님, 저 말고 할 일 없이 구석에서 뒹굴고 있는 딸 불러서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게 하세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면 이제부터라도 시켜야죠. 하고 언성 높여 말했더니 두 사람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주춤했던 시어머니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너네 엄마는 딸 시집 보내면서 기본 예의도 안 가르쳐서 보냈구나. 참 한심하다. 하시더군요. 예의요? 말씀 잘하셨네요. 저한테 그따위 소리 하기 전에 어머님 딸부터 예의를 가르치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예의를 아시는 분이 사돈께 너네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 초등학교는 나왔어요? 글을 읽을 줄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세요? 어머니는 외할머님한테 그따위로 배웠어요? 하고 저도 막말을 해버렸어요. 시누이는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입만 실룩거리더군요. 예의 바르신 두 분이 할아버님 제사 음식 준비하세요. 저는 이딴 집안 제사 준비 못해요. 그냥 집에 갈게요. 수고하세요. 하고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죠. 차를 몰고 서울로 오는 동안 눈물도 나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혼잣말로 괜찮아 잘했어.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를 언급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핸들을 잡은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서름에 복받쳐서 흐르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길래 이를 악물고 꾹꾹 참으면서 올라왔죠. 저에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같이 일하기만 했더라도 제가 그렇게 시댁을 엎어버렸을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느리를 일꾼 부리듯 부려먹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부채질하는 시누이 둘 다 앞으로 안 보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하고서야 조금 진정이 되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 겨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벨소리를 꺼놓았더니 1시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기 집어들 힘도 없고 남편과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집가서 맏며느리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가족 다 함께 화목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새벽까지 잠도 오지 않았고 밀려오는 서러움에 화가 나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가 훨씬 넘어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뛰어들어오더군요. 남편이 낚시를 다녀와서 제가 안 보이길래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글쎄 제가 일하기 싫다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기도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올라가겠다고 했대요. 마침 일보러 시내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난리치는 바람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결국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셨대요. 근데 제가 막말한 것을 시어머니는 엄청 부풀려서 말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생각 같아서는 바로 오고 싶었지만 조부모님 제사는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서 끝나자마자 시동생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일하는데 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낚시를 갔냐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드라마 보고 나만 혼자서 일했다고 한참을 쏟아냈더니 정말 미안해. 매번 같이 낚시 가자는 걸 거절한 게 좀 걸려서 갔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다음부터는 옆에 꼭 붙어 있을게. 하면서 위로를 하더군요. 그런 말로 위로가 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던 터라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 난 시댁에 안 갈 거니까 제사든 뭐든 당신 가족들이 알아서 해. 난 이제 며느리 역할 안 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난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제사나 명절 때 절대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 그리고 땡땡이도 못 오게 할게. 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넘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주쳐도 본체만 채 하면서 지냈더니 퇴근할 때마다 꽃다발이며 제가 좋아하는 빵이며 열심히 사다 바치더군요.
제발 화 풀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길래 앞으로 시댁에 가긴 하겠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내려갔더니 무표정으로 일관하시던 시어머니는 잘 왔다고 반겨주시면서 웃기까지 하시더군요. 음식 준비도 거의 다 해놓으셨고 무엇보다 꼴보기 싫은 시누이가 코빼기도 안 보이니 살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친정에 발길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대요. 그리고 본인 허락 없이 시누이를 집에 들이는 날엔 시어머니께 이혼이라는 말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왠지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시누이가 오지 않으니 맘상할 일도 없고 시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도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부담감은 없네요. 무조건 참고 시댁에 맞춰 살았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한순간 못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시누가 끝내 고집을 부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면 시댁과 왕래 없이 살던지 남편과 이혼했던지 그랬겠죠?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닐까요? 내 삶이고 내가 주인인데 좋은 사람 되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다른 사람 비위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죠.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막말까지 해가며 나도 성깔 있다는 거 보여주니까 시어머니가 착해지잖아요. 쓰니님은 나쁜 길로 빠질 뻔한 시어머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까지 하셨네요. 멋지십니다.